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이다슬, 갓다슬 씨랑 함께 일당백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이다슬 씨. 네, 우리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의 뭐 특징이랄까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뭐 실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 좀 있습니까? 우리 행복의 기원에서 이런 사례가 다 있네, 이런 실험도 있었나? 뭐 이랬던 부분이. 사례는 안 떠오르고 제일 신기했던 게, 제가 2018년에 인터뷰한 것도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제가 했던 말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10대 때는 대학만 가면, 대학 가면 취직만 하면, 취직하면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 애만 나면 애 낳고, 뭘 계속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 클리어. 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다 보면은 내일 행복해질 것 같지만, 눈 뜨고 찾아온 내일은 또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오늘이 될 뿐이더라. 그래서 그냥 뭔가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그 오늘 자체를 그냥 행복하게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성우 지망생한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 삶의 약간의 모토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게 뜻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게 되면 제가 뭐 소크라테스 4대 명의 알긴 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거의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놀랐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뭐 우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기도 나오지만 생물학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쟁의 압력은 어차피 다 노출돼 있는 거고, 그럴 때 결국 이제 과정을 즐겨라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이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금 말씀대로 자꾸 내일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늘도 지탱하기 힘드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괴롭고 짐 들고 수고로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고통, 오늘의 일은 오늘의 수고로 족할 뿐이다 이거죠. 더 이상 그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돌아갈 둥지가 있고, 저 들판에 핀 꽃도 다 저렇게 예쁘게 치장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무심하게 돌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 고통은 오늘로 족하고 더 이상 내일 고통하지 마라. 오늘을 지금 사실 즐겨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한 2년 하다가 낙방을 하면서 그만뒀거든요. 뭐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별걸 다 했죠. 녹두에도 살아보고.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MB야 뭐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죠? 내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럴 때도 하루 끝날 때 운동을 꼭 다녔어요. 그 녹두에서도 그렇고 그 헬스장을 꼭 등록을 해가지고. 신림구동 그쪽에? 네네. 신림구동 그 고시원 저도 거기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도 추리닝 있고 만화방이라든지 비디오방. 거기. 저 만화방 사장님들 다 친했는데. 저는 그 여가숙수라고 있었어요. 뭐 이름 알 것 같지? 한식 뷔페 식당 있잖아요. 맞아요. 고시식당. 거기 지하에 있는데 다른 식당들이랑 약간 레벨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 한 달 끊으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겨울에 예전에 그 연탄 한 400장 이렇게 들여놓을 때랑 든든한 느낌. 그 든든한 느낌. 그 한 달짜리 딱 끊어놓으면 아침 저녁 점심으로 그냥 거의 새끼 다 주거든요. 너무 반찬이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 찾는 거죠. 식당 밥 맛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운동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자는 거. 그러니까 사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게 제일 욕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사람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게 세 가지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근데 거기는 성욕이 해결이 안 돼. 다른 건 확실해요? 거기는 아니 성욕을 다른 형태로 해결을 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때 신림구동에 유명한 약국이 있었는데 약국에 딸 셋이 다 미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그 미인들 보려 그냥 계속 쓸데없는 바카스 사러 가고 담백하게 아가씨 노래 마냥 점돌이도 대차를 맞아 그렇게 많이 갔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때라고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저 거기 잠깐 있을 때는 길거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딱 봐도 이제 고시생에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한 번씩 이제 거기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막 그 동네 애들 다 거기 나와서 괜히 뭐 담배도 안 피는데 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그 두 사람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얼핏 그렇죠. 납니다. 사실 지금 고시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그 고시생이 왜 그렇게 좀 사람에 대해서 굶주려 있잖아요. 많이 굶주렸어요. 결국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이 바로 여기서 네. 사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강렬한 슬픔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한다는 거죠. 감정의 자원, 경제의 자원.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것. 장례식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별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행복의 처음이자 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실 인간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사회적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진 것도 결국 그 던바의 수라고 던바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인간의 집단이 150명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 친밀한 커뮤니케이션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네. 이 던바가 150명 정도로 인간 집단이 이제 일종의 시족 클랜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면서 지금까지 몇 명 정도에서는 충분히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데 이게 잘 150명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커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결국 인간이 결국 그 행복감의 원천은 사람에 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 집단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쾌감을 느낄 때는 뭐 정말 어떤 우리 천년 마약이 나온 듯이 하는데 이별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몸이 진짜 아픈 것처럼 똑같은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네. 여기 나오듯이 실현을 한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주니까 진짜로 고통을 좀 덜 느낀다는 거예요. 실현의 고통을. 그건 즉 그 고통이 절대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그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을 주니까 그 실현의 어떤 앞슬픔도 조금씩 완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의 슬픔을 네. 술도 상관이 있는 건가? 물질. 그게 나름 뭐 일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꼭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두통제 같은 진통제 먹어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뇌라는 게 여기도 뭐 마이클 가자니가라고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인데 예전에 네. 한번 이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저도 인상 깊은 대목이 네. 왜 인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성행위를 할 때 그 가장 어떤 쾌감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가자니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뇌는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 자체로 완전히 자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모든 어떤 이거 자체에 다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뇌는 가만히 놔두어 버리면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굶어 죽든지 뇌만 행복하면 아까 지들이 계속해서 누르듯이 뇌 자체의 어떤 행복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사람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존 번식이 안 되잖아요. 생존도 안 되고 번식도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힐 거고 굶주 죽을 거고 사람을 안 만나면 번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한 보상을 사실은 오르가즘을 줬다는 거예요. 이 내가 사람들 만나고 빨리 번식하라고 그 보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말라고 가겠냐 이거죠. 진화의 과정에서 그 예전에 저기 누굽니까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그 지젝이 그런 그 기고를 한번 한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칼럼에서 그 사람이 그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불쾌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땀 냄새에다가 여러 가지 막 엄청 불쾌하고 뭐가 좋겠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는 그 근본적인 환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거 하는 거는 되게 불쾌한 어떤 체액이고 타액이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게 완전히 뭐 넥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떤 발산되는 뇌의 어떤 그 신경의 전달 물질의 어떤 그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게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 누르듯이 계속 우리 이제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만 하면 사람이 결국 지가 아까 씨름하다 개거품 물고 넘어지듯이 사람도 계속 그것만 하면 돈은 누가 벌어? 그렇죠. 굶어 죽든지 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갑자기 허탈감을 주게 되는 거죠. 현자 타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어느 무명 철학자 유쾌한 행복론 라틴어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닌겐.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현자 타임이 온다 이거죠. 네. 온갖 동물원 성관계가 끝나면 슬픔을 느낀다. 슬픔? 네, 슬픔. 그 허탈 감이라는 거죠. 슬프셨어요? 가끔 뭐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 아니 근데 그걸 안 하면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다시 갈 엄두를 안 낼 거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대로 사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짐승도 잡아오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초기 안 시키면 그거 하겠습니까? 계속 그냥 이거 좋아 계속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허무감을 또 주고 또 리셋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와 똑같죠. 사실 예전에 그 어릴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냥 밥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안 고프면 어떨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이제 물 한 번 마시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약 하나 먹으면 그렇죠. 네. 결국 인간이란 거는 이 뭐라고 해요? 메타볼리즘, 이 인간의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그 신진 대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고 여기 된 게 나가야 되고 이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규칙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게 그러니까 여기 주장은 그거든요. 결국 본능에 따라 설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릴 때 진짜 뭐 여러 가지 먹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먹고 그냥 김에 밥 사 먹자. 반찬 좋은 거 많은데 다 김에 밥 사 먹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해면 좋은데 네. 아마 우리의 DNA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마 그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주 은하수 사과즙은 다른 음료수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그 미소?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요, 치고 들어갈까 잠시 고민했어요. 아니 들어와요. 영주 은하수 사과즙입니다. 예. 굉장히 그 청정한 지역.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가장 없기로 유명한 데가 바로 영주입니다. 경북 영주. 영주.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영주의 맑은 공기와 맑은 햇빛으로 자라난 영주 사과.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오로지 사과즙만 짠 거예요. 그걸 그냥 고이 담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또 배송해드리지 않습니까? 넥타네요. 넥타 오랜만에 들어본. 군대 가면 또 그 넥타가 있어요. 복숭아 넥타, 오렌지 넥타. 짤방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만한 캔에 뭐 캔 따는 게 하여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따먹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혹시 그런 추억이 떠오르신 분들은 괜히 군부대 털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영주 은하수 사과즙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선물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5월달 선물하기 좋은 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네,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에서 지금 우리 선물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지금 검색하셔가지고 영주 은하수 순수 천연 100% 사과즙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계속 가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결국 인간관계가 네. 핵심이고 그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결국 잘 유지가 될 때 결국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노선이랄까요? 아들러. 네, 3대 심리학자, 3대 정신분석학자 하면 심리학자하고 정신분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를 뽑고 칼융 그리고 이제 아들러를 꼽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팩트라고 보는 거죠. 성. 그러니까 우리 에로스 이런 것들, 이드라는 것들. 이런데 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형이라는 것들, 집단 무의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인간에게 내장됐던. 그러니까 이 사람 융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의식만 가진 그 에고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그리고 집단 무의식까지 가는 셀프 자기를 인식하고 그걸 유지해낼 때 인간이 건강해진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중요하게 봤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열등감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들러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들러는 자기 형 이름이 도와줄 수 없다. 도와주지 마. 됐어 나는 혼자 갈 거야. 동생은 달러. 달러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머니가 프로가 앞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아들러 같은 경우가 뭐 우리 예전에 뭐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그 책이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의 근데 이제 이게 아들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큰형한테 아주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큰형의 이름도 지그문트, 그 프로이드 이름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잖아요. 참 묘하죠 그렇게 보면. 아들러의 큰형이 지그문트예요. 네, 이름이 지그문트. 근데 프로이드하고 결국 다른 학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결국 그래서 핵심은
성도 아니고 그런 어떤 원형도 아니고 사실 열등감이라든지 인간 관계에 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뭐 좋은 마이바흐 자동차를 입고 하더라도 저번에 보통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자동차가 오히려 어떨 땐 더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내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고 나서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막 보통의 책에 따르면 네.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책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위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나를 불안감이랄까 서로 그 어긋난 인간관계의 어떤 이것들을 더 자극한다. 뭐 그렇게 보통 책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그렇죠. 오히려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결국 이 행복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결국 물질적 풍요가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 물질적 풍요는 높은데 행복감은 정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스칸디나비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꼭 잘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반론을 보통 하는 게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잘 살고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라든지 뭐 여러 자유 이것도 네.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존감이 높잖아요. 네.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얀테이 법칙 해가지고 그게 한번 유행했거든요. 그 타잔 있죠. 타잔 영화. 네. 네. 그 타잔의 레전드 오브 타잔이었나? 그 주연 배우가 그 스웨덴 사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골든글로브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 미국 이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골든글로브상 받아가지고 야 금이환영한 거 아니냐 고향가 사람들 좋아했겠네 이러니까 자기 이 트로피를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다락방에 처박아 놨다고 이거를 갖고 다니면 이게 사람들이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거기서는 뭐냐면 절대 너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너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너가 그 앞에서 이렇게 굽혀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대등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지 않다. 물론 그걸 가지고 요즘 너무 그게 집단화된 거 아니야 그렇다 따지면.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남한테 주눅들지도 않고 남의 기준으로 네가 너무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인간이 더 좋아진 게 아니다. 상을 받고 내가 업적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인간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도 뭐 좀 더 잘난 게 있어도 나보다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렇죠. 생길 수는 있겠군요. 그 저도 그때 우리나라 그 유튜버가 그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친구들한테 뭐 네. 실험 비슷하게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 나라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 왔단 말이죠 한국에. 그래서 같이 뭐 하는데 막 오히려 애들이 되게 별로 불편해하는 게 딱 기색이 그 화면에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추켜주니까 그런 거라든지 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때 하신 거 있잖아요. 너 커피냐 원두냐 나 누구다 하듯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커피 광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제가 배꼽 휘발. 그날 지나면 몰라요. 1kg 커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대표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 원두냐 나 누구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뭐 도장 깨기처럼 그렇죠. 하고 다닌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별로 너 누구냐 나도 누구야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 이렇다는 거죠. 나 최영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네. 행복감을 좀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열등감이 진짜 뭔가 집단화된 그렇게가 맞는 것 같은 게 누구 열등감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주변이 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타인의 열등감 때문에 되게 고통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저는 입에 달고 다녔던 게 이제 제 편한 친구들 만나면 야 열등감은 진짜 만악의 근원이야. 이걸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는 본인도 불행할 것이요. 그거를 제가 자기보다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표출을 하니까 저까지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거 없이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그리고 주변까지 다 그걸 약간 전파하니까 그 열등감 하나 때문에 너무 퍼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남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다른 약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주 수동적 공격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나는 이런 놈이고 이러니까 뭐 이러면서 사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수동적 공격형이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척하면서 내가 그렇지 뭐. 예. 그것도 좀 많이. 근데 사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동적 공격형이든 아니면 아주 뭐 정말 또 적극적 공격형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너 뭐 가진 거 뭐 있어? 그때 우리 보통에서 했던 속물들. 너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좋겠다 이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저 병도 안 들겠네.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배려해야 못하고 우리만 꾹 참다고 병든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등감과 우울감에 과도한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병들어 있고 그 병이 주변 사람들 자꾸 전염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미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시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근데 열등감이 대체로 누구나 이렇게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 그렇죠. 정도의 문제죠. 네. 저는 없어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닌가? 좌우 얼굴 다르다고 아까 뭐 엄청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얼굴 대칭인 것들 짜증나. 아니 그 얘기 나온 게 댓글에 제 인상 변했다고 뭐 시술한 거 아니냐, 뭐 화장법이 변했냐 이게 댓글이 저한테 너무 그래요?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 왼쪽 맵을 거의 여기서 찍었고 지금 이건 너무 이쪽에 찍어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저는 뭐 쓸데없이 괜히 키만 커갖고 이건 뭐 죄송.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괜히 이거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만 해. 아유. 이것은 뭐예요? 근데 수동형 공격형.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등감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에 여기도 나오지만 인간이 빨리 적응하잖아요. 아무리 슬픈 것도 아무리 기쁜 것도 금방 적응돼가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코엘류가 그 연금술사 썼던 코엘류가 11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뭐 성형에 걸린 평균 시간 11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고 했는데 너무 짧더라고. 근데 너무 짧더라고. 11분이 어떻게 돼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감정이 지속된 시간이 보통 한 그 정도예요. 어떤 감정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뭐 분노든 비통함이든 10분 이상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11분을 하고 한 30초 쉬었다가 다시 11분 하고 그러면 리셋인 거예요? 22분으로 봐야 되나? 그럼 뭐 아니 근데 멀티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 그 감정이 해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같은 일로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야. 행복도 그렇게. 그게 바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계속 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쳇바퀴 결국 뭘 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서사적 바람둥이와 서정적 바람둥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밀란 쿤데라가. 둘 다 바람둥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적 바람둥이는 자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내 속에서 담아내면서 내가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또 서정적 바람둥이는 내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형을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거기서 찾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떻든 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쳇바퀴인 거죠.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쳇바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이상호 대표님은 거의 서사적 커피둥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피원들을 찾아다니시거든요. 본인의 그 마음에 든 정말 그 이상적인 커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래 정말 그것만 선별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고객님들 만나게 해드리는. 보니까 이게 돈도 안 남는 것 같아. 그분은 그냥 봉사활동처럼 커피를 그냥 이 맛있는 커피 국민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 사명감 이런 거 하나로 그냥 끊임없이 커피를 찾아다닙니다. 그걸로 행복해. 그걸로 행복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돈줄 내줍시다.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전주 쪽에 공장 하나를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익산입니까? 네, 익산. 좋은 데는 잘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일크로 커피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성장하는 회사 지금 꿈 꺾지 마시고, 지금 아마 공장 짓는데 대출을 좀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조금 커피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커피둥이라는 이야기 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결국 그 행복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러면 그 사람쟁이들, 결국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그 노력은
행복해지려면 노력하는 것보다는 네. 이미 유전적으로 보통은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적인 기질, 네네네. 외향성이라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타인을 찾는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을 자극을 받고 싶은 거죠. 색다른 자극.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항상 뭐 모든 남자 이상형은 새로운 여인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처음 본 분. 낯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예술가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사람한테 자극을 받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결국은 사회성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결국 행복의 어떤 본질적인 유전적 요소는 외향성인데 그 외향성의 핵심은 사회성이라는 거죠. 외향성이라는 과일은 사회성이라는 즙을 듬뿍 머금고 있다. 행복해지려면 결국 그 외향성이라는 즙이 듬뿍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뭐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죠. 좀 더 예민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관계 설정도 해야 되고. 그 어색함 이런 것들이 네. 초기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산을 오를 때 등산을 할 때 이제 혼자 가지 않고 보통 이렇게 같이 우르르 네. 가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그 우르르 올라가는 과정도 즐겁고 저 정상까지 목적을 갖는 것도 다 즐거워서 과정을 즐길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다 같이 가는 저 목적까지 그렇죠.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너무 힘든. 맨 위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같이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기가 좀 더 힘들다.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왜 그러면 외향성, 사회성이 행복해지냐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친사회적 행동할 때 행복감이 유발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이제 가장 큰 행복은 네. 남하고 같이 뭐 즐기고 이런 것도 좋은데 결국은 내 돈이라든지 시간을 남에게 쓸 때 제일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냐? 너무너무 행복감이 느껴지고 가수 김장훈 선생이 네. 기부 중독이라잖아요. 네. 그거 그만큼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기잖아요. 단기적으로 손해잖아요. 일단 내 돈이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단기적 손해를 상쇄해주기 위해서 행복감이라는 강력한 보상책이 들어갔다는 거죠. 인간의 뇌에는.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네가 많이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보는데 네. 유목사에서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거는 또 어찌 보면 문명적이거든요. 자, 적이든 누구든 사막에서 떠돌다가 누굴 만나면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들, 저 몽골 같은 경우 초원에서 누군가 만났을 때 환대를 하는 것, 나그네는 환대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때 여기서 차라리 내가 잘해준 사람, 내 친구한테 말 사격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도움을 주자. 그럴 때는 또 나도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친한 사람 만날 확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내 적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서로 딱 요 지점에서는 서로 네. 우리는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손님 잘 대접하라는 거는 동서고금망나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손님을 잘 대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서양의 기독교도 그렇고 네. 우리 동양에도 지나가는 과객을 항상 홀대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서양에도 제일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그네. 그래도 돌아온 탕하라든지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오디세이아에도 나오지만 항상 어떤 낯선 나그네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오디세이가 변장하고 가잖아요. 네네. 그 낯선 나그네가 자기 집에 딱 이제 변장하고 갔는데 변장해 아주 신이 이제 아주 변장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딱 그 뭡니까? 풍습이 뭡니까? 낯선 나그네 그 집안의 하녀가 다 발을 씻어준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좀 더 심한 데는 어떻습니까? 환대를 할 때 자기 집안 처녀를 제공한단 말이죠. 예전에 그 아니 저 예전에 알래스카의 이누이트 쪽은 워렌이라는 네네네. 영화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자기 그 선교사에게 자기 부인을 제공했는데 선교사 거부해가지고 막 그게 트러블이 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니 그만큼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또 인류 전체의 어떤 그 종족 보존과 번영에 잘 아시네요. 굉장히 그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 환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집안 처녀를 왜 나그네 주냐면 그 삶이 아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때 후손이 좀 더 그 그쵸. 다양 풀이 넓을 때 이게 후손이 더 강해지거든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근친도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맞아요. 외국 사람들 좀 많이 만나야 돼 우리가. Hello. Nice to meet meet you. 미카사 수카사. 어떻게 하세요? 예, 미카사. 그것만 스페인 가면 그것만 알면 된다면서요. 우나 세르베스 알아야 돼. 그것도 알아야 돼? 맥주 하나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국 이제 사회성 그리고 이런 것들 친구를 만든다는 것들이 결국은 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자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을 때 우리가 왜 예민해지냐 이거죠. 뭔가 왕따 당한다라든지 누군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예민해지는 이유가 결국 그게 뭐 일종의 정말 물리적인 추위까지 느껴진다는 거죠. 실험을 해보면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에게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했다면 네. 이 사람이 실내에 느끼는 기온이 정말 낮게 느껴지는 거죠. 춥게 느껴지는 거죠. 아, 분위기 썰렁하다 이게 그냥 그게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네. 네네. 그게 그만큼 이게 지금 너의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지금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 진짜 조심해. 지금 자꾸 사람들이 너를 그거 하는데 너 사회 집단에서 단절되면 큰일 나. 너 생존의 위험이 다가오니까 지금 빨리 지금 대비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민한 거죠. 자기 뒷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듣잖아요. 우리 칵테일 파티에서 그 칵테일 효과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자기 이야기하는 건 귀신처럼 쫙 귀에 꽂히잖아요. 어떻게 알지? 꼭 내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그런 사회적 고립이 네. 우리 일종의 물리적 추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얼어 죽듯이 네네. 사회적 추위가 더 돼버려도 너도 단절돼가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얼어 죽으니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참 중요한 게 나오죠. 네. 결국 최고의 어떤 사회적 친구는 배우자거든요. 여기도 뭐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건 미국 기준으로. 네.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 1위는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요. 배우자와의 사별. 근데 한국이나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식에 대한 또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장수 아니야 우리나라 혹시? 배우자의 유병장수. 유병장수. 네. 아니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원천이긴 한데 근데 이건 동서양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양에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공자님 말씀이 덕불고 필유린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덕이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덕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뭐 덕이라는 것은 자연의 도를 따라 해가지고 우리가 축적하는 걸 했지만 결국 덕이라는 것은 베푼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베풀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적 관계가 결국은 행복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지각처럼 사주기만 하면서 아. 또 예, 가끔 뭐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 보면 네. 그런 캐릭터들도 또 나오잖아요. 정말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이런 이런 정우군도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 어떤 중세 그 거린인 가난한 사람을 이제 주에 벌벌 떠는 걸 보고 그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얼어 죽은 이제 성직자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무슨 신드롬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죠. 너무 자꾸 퍼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서 퍼주는 건 차라리 그나마 네, 나은데 네. 그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내가 돈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안 만나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집단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고 맨날 회식하고 야 우리 으쌰 동창회 뭐 어릴 때 친구 사회잖아요. 선후배 관계. 쫑파티 요즘 뭐 시파티도 물론 코로나 터지기 전이지만. 네. 네. 그럼 뭐 하다못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에서도 뭡니까? 선배, 공채, 기수, 검찰, 법원, 몇 기 출신이냐, 사법연수원 몇 기냐, 사법고시 몇 회냐, 기수 문화 이게 이런 관계인데 왜 불행하냐 이거죠. 결국 그것은 이 평판 사회라는 거야. 남을 의식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감을 박탈당하는 느낌. 여기서 안 따라주면 부장님 나이스 샷, 부장님 노래 잘 부르십니다. 한 곡 더 하셔야죠. 이거 안 하면 저 자식 이래 돼 버린다는 거죠. 그건 사회생활을 못한다. 눈치가 없어. 쟤는 좀 개인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 행복감의 원천은 결국 자기 어떤 여기서 나오는 심리적 자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인생은 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집단주의 과정에서는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네. 쟤는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 제 차는 얼마다. 이 물질주의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지는 거죠. 자꾸 그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기준이 다양해지지 못하고 우리 집단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평수가 몇 평이고 연봉이 얼마고 또 이 사람하고 두루두루 집안 잘 챙기고 선후배 경조사 잘 챙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위기의 서열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 긴장과 피로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선 충분히 행복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가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그 물질주의가 특히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게 마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네. 우리는 결국 생존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물질주의로 대변되는 돈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을.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부모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돈이 왜 그러냐? 돈은 일종의 전능감을 가져주거든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잖아요. 돈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전부 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져 있어요. 어디 만나도 딱 그드름 피우게 되고요. 근데 대체로 또 많은 걸 하잖아요. 또 돈이. 그렇죠. 할 수 있게는 해주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걸 돈이 해주잖아요. 그 부모들이 돈을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하는 이유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그래도 우리 자식을 보여주려면 돈을 벌어가 줘야 돼. 내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누군가 부탁, 돈 신탁 해놓으면 돼. 요즘 신탁 딱 맡겨놓으면 거기서 돈을 탁탁 주면 되지. 누구 맡겨놨다가 돈 다 날리고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져가니까 네. 지금은 사실 사람의 존재감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험해보면 하다못해 돈에 대한 사진만 보여줘도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돈 사진만 봐도 돈 사진 한 10분간 보여주고 나서 슬프다 진짜. 돈다발도 아니고 돈 사진만 봤는데 돈 사진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험을 했는데 컴퓨터 배경화면에 이제 그렇죠, 화면 그렇죠. 보기로 뜬 거예요. 어. 무의식 중에 계속 그러니까. 노출을 시킨 거예요. 네. 설문조사가 달라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러니까 돈 사진 본 사람은 한 1분 8초 정도밖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진 안 보고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은 한 2분 정도, 2, 3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요거 책과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한데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심리 실험들을 볼 때마다 그렇죠. 네. 대체로 보면 심리학과 무슨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상들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거 실험 끌려다니다 보면 대충 각이 나오지. 이게 뭔 실험인지 대충 감 잡고 대충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요 책과는 무관하게 네. 가끔 하긴 합니다. 저도 예. 대학 다닐 때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뭐 하는데 실험하는데 같이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뭐 볼펜 같은 거 하나 주고 이 볼펜 가지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 생각나는 대로 또 올려 보시오. 근데 이게 배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 하나만 하니까 나도 침수 어떡해. 그럼 묘하게 그것도 이상한 뭔 실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 묘한 또 경쟁 욕구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내 그냥 평소의 마음이나 이게 솔직하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디자인된 대로 이렇게 좀 많이 가는 건 아니고. 답정너로.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기서 저도 이제 보면 느낀 건데 이 실험이 너무 이제 미국의 그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죠. 행태주의, 행동주의 실험 심리학. 그러니까 스키너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데 딱 제한된 조건 속에서 통제 집단이 있고 네. 비교 집단이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결과는 잘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네.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의 사실 실험자의 바이어스가 이미 편향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네. 이론의 하나로. 자,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문화인데 결국 그 자유감이 부족하고 과도한 물질주의가 있다 보니까 물질주의를 숭상하면 돈을 최고로 치니까 사람을 별로 좀 하대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행복감이 원천인데 사람을 하대하니 당연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내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도구로 보이겠죠. 뭐. 그 정치인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람을 결국 도구로 보잖아요. 내 표로 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항상 볼 때 10명 이상, 20명 이상이 와야지 가거든요. 친구들 만날 때도 20명 이상 안 오면 안 가요. 근데 낙선하고 나면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외로워서 계속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할 때는 또 사람들이 오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러면 다시 또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불안. 어찌 보면 이게 물질주의하고 똑같죠. 성과주의. 근데 이제 요즘에 점점 그 우리 젊은 세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 보면 이게 뭐 라떼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SNS를 활성화하기도 네. 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게 네. 가속화된 것 같아서 이들이 어른 혹은 뭐 기성세대가 될 때쯤에 이거 심각한 좀 문제는 안 될까? 그냥 이 괜한 걱정인가 아니면 실제 그럴 수도 있나?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아니 근데 있긴 사실 합니다. 요즘 뭐 댓글 뭐 부대 뭐 댓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그 인터넷상의 그 혐오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람을 실제로 고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만나보면 네. 정말 만나서는 전혀 그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래 안 만날 때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인식을 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마주 볼 때는 대량 학살이 물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됐단 말이죠. 사람을 막상 보고 있을 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총알이 있잖아요. 다 위로 쏜다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큼 막상 보고 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기관총이 나오고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미사일이 나오고 이 나오면서 이제 막 그냥 그렇게 가는 카메라 거예요. 통해서 보고 혹은 뭐 네. 헬멧이나 뭐 이런 전자기기 통해서 보다 보면 네. 점점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렇죠. 그냥 게임하는 듯한 느낌.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골프전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네. 있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그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드론 부대는 누구냐면 그 완전 게임 도사들 있죠. 그 친구도 이스라엘도 군 의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가야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사이버 공격 용어로 키우는데 이게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워게임 같이 예, 워게임을 이거 막 하는데 일주로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막 하지만 이거 상당히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그런 심리 치료나 예, 이런 이게 게. 분명히 여러 견해는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사람을 살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사람 얼굴 너머로 뭔가 온다는 거죠. 그 완전히 그 계율처럼 우리의 완전히 지상 명령처럼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오프라인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네, 이게 네, 결국은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정신적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행복의 그 동물적인 측면들을 너무 도외시하다 보니까 우리 왜곡돼 가지고 행복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인간은 결국 식욕과 성욕에서 오지 않느냐. 결국 식욕과 성욕. 사람과 같이 밥을 나눠 먹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같이 혼자 밥 먹을 때 이게 식욕 이게 우리가 또 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호르몬이 그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다고. 네.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는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뭐 여기 이제 사람이 만날 때 결국 그 성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 이런 것들에서 결국 사람에서 온다는 거죠. 이거를 절대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복감의 목적 자체가 우리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니까 즐겁게 살아라 이거죠. 뭘 그렇게 너무 따지고 관념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혼밥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남의 유튜브나 뭐 먹방 같은 거 네네. 하나 꼭 켜놓고 먹으니까 진짜 밥만 먹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먹방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동참하는 느낌을 같이 그나마. 먹는 느낌. 네. 심지어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그 나 혼자 산다의 김민경 씨에서도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밥 먹는 씬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혼밥 문화의 확산과 먹방의 인기하고 비슷하게 정비례하는 느낌 같아요. 혼밥 문화의 확산하고 먹방이 인기를 얻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네. 많이 늘어나면서 먹방 크게 인기 있고 그렇죠. 당분간은 먹방 꽤 인기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일당 밥? 좋다. 일생 동안 당신 꼭 먹어야 하는 밥. 100번의 밥상 먹어야 되겠네. 한국인의 밥상. 우리 행복해지려면 그래서 사람 만나고 같이 그렇죠.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넷플릭스 같이 보면 된다 이런 거죠. 그거를 많이 하면 결국 그것이 그 빈도가 잦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난 더 다음을 위해서 네. 계속해서 유예를 할수록 결국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밥 덜 먹고 아마 덜 코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다슬님은 충분히 또 밥 많이 먹고 있죠?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한테 애교가 많은 편이거든요. 남편도 애교가 많고 둘이 막 행복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 때가 그래요? 둘이 그러니까 저희는 나란히 앉아요. 네. 저쪽에 TV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나란히 앉고 강아지 여기에서 자기 밥 먹고
밥 같이 주로 밥 시켜 먹고. 먹죠. 왜냐면 그거 설거지할 거 생각하면 벌써 불행하거든요. 먹으면서 TV 보면서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할 때 꽁냥꽁냥. 네, 제일 많이 뽀뽀하고 제일 많이 뭐 행복한 것 같아. 제일 많이. 그 뭐 생택지베리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행복은 뭡니까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그게 이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좋다. 네. 그게 이제 이 책의 핵심. 그렇죠. 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쾌락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메시지라는 것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나오지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는 과정.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 되죠. 이 과정이 어떠냐. 행복이란 게 과연 뭘까라고 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네. 그 핵심 메시지 하나 하려면 그런 골자, 뼈대밖에 없어요. 뼈만 얻으려고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뼈를 얻어가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살을 느끼는 것들. 그게 사실 행복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한마디로 정의된다. The rest is details. 나머지는 주석이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생각해보면 많이들 이제 저희 나이쯤 됐을 때 네. 언제 제일 행복했냐라고 하면 신혼여행 때 그래요?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식욕, 성욕 다 만족되고 수면욕 채워지고 일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또 멀리 갔고 멀리가 처음에 가능하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를 조금 마무리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뭐 먹방을 봐도 되니까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좀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네. 갑자기 그 심야식당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에 좀 만화로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보면서 그때 들은 게 그런 행복의 정체라는 건 이런 것 아닐까. 왜냐면 거기도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한 번씩 올 때 또 더 재미가 있고. 네. 그리고 좀 그 일본에 이제 그 일본의 심야식당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제 비천덕 선생의 수필 그 인연 그 인연에 보면 전부 그 행복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다 행복이거든요. 갑자기 한번 뭐 정말 실크의 모자를 한번 쓰고 싶은 충동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담배를 한번 그냥 새 담배를 한번 피지도 못하는데 한번 입에 물고 싶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어떤 잘못 전화를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묘령의 여인의 목소리 이런 데서 다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네. 낭만적이다. 네. 이게 소확행이죠, 뭐. 네. 사실. 네. 좀 우리가 좀 호들갑을 좀 많이 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막 호들갑 떨고 이러면 네.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 네. 근데 사실 사소한 거에 이렇게 감탄하고 막 감동하고 이런 게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네.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삶의 세목은 그러니까 삶의 진실은 네. 거창한 진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대로 일상의 소소한 네.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행복을 느낄 때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가요. 일당국 13만 5천만이 13만 5천 명이에요. 이 자주 해버릇해야 되는데 안 하다 하니까 어설퍼. 나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앞으로 저도 자주 좀 더 감탄하고 작은 것에 좀 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도 늘 빈도, 강도보단 빈도라고 합니다. 네, 좀 센 거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라. 너무 뻔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제일 확실한 법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폭풍우처럼 오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젖어든다는 거죠. 아유, 좋습니다. 이런 거에 맞으면서 가야겠네. 네, 이런 거에 감탄하시라는 겁니다. 네, 뭐 얼마나 센 걸 바라셨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더 감동적인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잘 저희 좀 기다려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다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